음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바로 직장 내 갈등, 특히 그 괴롭힘 문제하고 또 그 상황 속 주변인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. 한국갈등전환센터 박지호 대표님의 통찰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직장 내 갈등이 왜 생기는지,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좀 불편한 건데 왜 이게 괴롭힘으로 여겨지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고요. 아, 네네. 더 나아가서는 그 괴롭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서잖아요. 음, 그 심리적인 과정을 센스 메이팅 이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. 센스 메이킹이요? 네. 특히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마음?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. 이 정보가 당신께 왜 중요할까요? 아마 조직 내 갈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우선 직장에서 보면 세대 변화라던가 새로운 근무 방식 도입 같은 변화가 생길 때 의뢰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죠. 이게 어쩌면 그 니버의 기도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랑 없는 거, 이걸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고요. 맞습니다.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불편함을 너무 쉽게 부당함이나 괴롭힘으로 딱 연결짓는 경향인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실제로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들어온 것 중에 약 70% 정도가 법 위반은 아니다, 이렇게 종결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.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. 70%나요? 생각보다 많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많은 경우 진짜 법적인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조직이 변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어쩌면 우리가 괴롭힘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일상적인 마찰까지 다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그 언어가 현실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피오 워프 가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그렇다면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무조건 저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이게 혹시 어떤 변화의 신호는 아닐까? 이렇게 먼저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이에요. 관점을 그렇게 바꾸면 이게 막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또 개인이나 관계, 더 나아가서 조직 구조나 문화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꿀 어떤 기회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. 갈등이 꼭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다.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피해자, 가해자 말고 그 주변 사람들, 주변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결정적입니다. 주변인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. 연구를 보면요. 주변인이 딱 개입했을 때 10초 안에 괴롭힘이 멈추는 경우가 57%나 된다고 해요. 와, 10초 안에요? 굉장히 즉각적이네요. 네, 반대로 주변인은 그냥 침묵하거나 슬쩍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그건 사실상 괴롭힘을 괜찮다고 용인해주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 되거든요. 그래서 처벌 중심으로만 갈 게 아니라 주변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예방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왜 어떤 주변인은 용기를 내서 개입을 하고 또 어떤 주변에는 그냥 외면하거나 침묵할까요?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센스 메이킹 이론이 이걸 설명해 준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그 센스 메이킹이라는 게 뭐냐면요. 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지?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상황의 의미를 구성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. 아하, 네.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가? 피해자가 혹시 괴롭힘 당할 만한 이유가 있나?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평가하긴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내가 이 상황에 개입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? 하는 그 믿음, 즉 자기 효능감, 셀프 에피커시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정의감이나 공감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걸 바꿀 수 있다.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, 그 믿음 자체가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거군요.
와,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방어적인 행동, 그러니까 뭐 피해자를 돕는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. 반대로 이게 낮으면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가해자 편에 설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거죠. 물론 조직 전체가 갈등을 평소에 어떻게 다루는지 그 전반적인 분위기나 문화, 즉 갈등 관리 풍토, 이것도 개인 행동에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. 그렇다면 주변인들의 그 자기 효능감을 좀 높이고 좀 더 건설적인 개입을 늘리려면 조직 차원에서 뭘 해야 할까요?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우선 막연하게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ODIS 전략 같은 거요. ODIS요? 그게 뭐죠? 네, 뭐 직접 말하기, 다이렉트, 반대 의사 표현하기, disapprove,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, delegate, 주의 돌리기, distract, 그리고 나중에라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후 지원, delay 같은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. 아, 주의 돌리기 같은 건 좀 해볼만 하겠는데요? 갑자기 다른 질문을 던진다거나 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요? 그렇죠. 예를 들어 막 분위기 험악해지는데 혹시 오늘 회의 자료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이렇게 불쑥 다른 질문을 던져서 그 상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딱 끊어버리는 방식 같은 거요. 또 내가 나섰을 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없도록, 즉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또 공정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. 네,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처벌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회복적 정의 관점의 도입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. 오늘 저희는 직장 내 갈등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변화의 신호로 보고 또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역할, 특히 그 행동을 결정짓는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그냥 불편하다고 무조건 문제 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해석해보고 또 주변인으로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갈등을 그저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? 리버의 기도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? 특히 괴롭힘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침묵하는 대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, 즉 자기 효능감을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갈등 해결 전문가인 존 폴 레더락이 이런 말을 했죠. 삶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이 삶을 만듭니다.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과 또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